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예산안이 좀처럼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제기하면서 공식화된 미국의 주가 고평가 논쟁,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잡음이죠.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문제, 미 경제, 증시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간밤 세계 경제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기로에 서 있었었는데요. 예. 어제 아침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의 8월 PCE 이렇게 예상대로 부각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나서 한국 증시에 좋은 양이 기대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좀 올라서 예. 시청자분도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 가지 오해가 아마 있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윤철 이렇게 우리 경제부총리와 베센트가 한 이렇게 환율 협상이 있어서 예. 이번 주 내에 환율 조작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이런 쪽이 시각이 해서 환율 조작은 피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율 협상과 그다음에 환율 조작 여부가 결정되는 환율 보고서는 별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개별 협상을 통해서 환율 조작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시각의 오해는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재무부의 한국은행서부터 지금까지 36년간을 매년 2번씩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내에 환율 조작 여부를 발표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여부는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조작은 쌍무 간의 협상에 의해서보다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법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개별 협상대로 환율 조작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본과 첫 환율 협상도 시장에 맡겨놓겠다 하는데 일본이 환율 보고서에 내온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피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한테 사실은 환율 조작국의 지정 여부는 또 이 환율 조작국도 이 내용은 1988년 옴니버스 액트에 나온 얘기입니다. 2025 미국의 무역촉진법에서 보면 환율 조작이 상대국에 대해서 미치는 거부 반응 때문에 환율 심층 대상국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로 얘기하면 환율 조작국입니다.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 단계 낮습니다. 그런 중에서 시청자분한테 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환율 조작국의 예비는 쌍무 협상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지침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산안 문제가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됐었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하루 남았네요.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경이면 아마 이것이 여부가 지금은 셧다운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트럼프도 그다음에 제이디 벤슨 부통령도 셧다운되기를 바라는 측의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효율부 기관 더지를 만들었습니다. 더지를 만들 때 공무원 수 축소, 기관 축소에서 대대적으로 공공개혁을 하겠다 하는 주장이니까 셧다운 시켜봐라. 내가 갖고 있었던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축소하겠다 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달리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지금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에서 재정 파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예산의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택 범위가 제한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1차 도안수학, 2차 도안수학에서 금값으로 얘기할 때 안정자산의 선택 범위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한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정자산, 전통적으로 세 개의 안정자산이 달러와 미 국채, 금인데요. 지금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금과 국채가 안정자산의 기능이 제어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금으로 치미는 겁니다.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금값이었습니다. 금값이 3,800달러도 넘고 3,850달러도 넘었습니다. 이제 4,000달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권과 주식이 있으면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졌으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뭐 국채를 강조하는 시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과 주식을 놓으면 주식을 사십시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이후에 미국의 그 주가의 조정 문제, 거품 문제를 들어서 안정자산을 국채를 사라, 국채 같은 ETF를 사라 이렇게 권고했어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주식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8월에 1.6% 올랐고 오늘 하루 남겨진 9월에서 야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5% 폭락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 오늘까지 5.2%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면 미국의 기준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사라 하는 얘기가 단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 나타났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는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월가 최대 감시사 중에 하나가 주가 고평가 논쟁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불을 붙였고 이런 논쟁이 커지면 투자 심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논쟁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이제 고평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모든 지표가 나왔습니다. 파월이 공식적으로 고평가, 미국 증시의 고평가되다 보니까 이게 월가의 디폴트 우려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나온 게 PER, 어제는 S&P가 24, 시계열로 평균 78배를 넘었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CAP 지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지수는 로버트 시엘러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경기와 PER과 관계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PBR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는 미국은 가치 대비 장부상 대비해서 PBV고 이 V는 밸류입니다. R자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V는 밸류입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장부상 가격으로 많이 분석하는 그다음에 머피 지수까지 나왔습니다. 모두 이 신호는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의 월가의 3대 주가는 올랐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하다.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시점 아니냐. 그래서 고밸류에이션이 뉴노멀 시대다. 이거는 연합뉴스의 하이라이트를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워낙 좋은 그렇게 자막을 뽑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종전의 고평가 판단 기준수가 모든 미래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PER, CAPE, 그다음에 PBV, 버핏지수 전부 미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뉴노멀의 고평가 판단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성 지표인 PSR 지표, 요거 이제 P로 나왔네요. R로 수정하겠습니다. Price Sales Ratio 해서 그다음에 Price Patent Ratio PR, 그다음에 Price to Dream Ratio 어떤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뉴노멀 고밸류에이션에 지금 주가 상태가 계속해서 되려면 역시 금리 인하 여부가 중요하다. 소프트 컷 이런 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점도표를 볼 때에는 소프트 컷 시리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9월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5.2% 많은 사람이 9월에 계절적 요인을 들어서 고평가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주식도 일부 차트 분석하시는 분 이렇게 누군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9월에 주가 하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오르고 한국 코스피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승세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평가라는 기준 자체를 무엇에 둬야 되는지 뉴노멀 시대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예산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오히려 여당이 더 많은 상원에서 지금 제동이 걸렸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레드스에 비해서 상원을 공화당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국민대표인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근데 왜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거느냐? 상원은 대외 위상 담당 이렇게 해서 안보 담당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의 중부부서인 하원에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했을까? 이것은 국내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대외 쪽에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가다간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각도에서 사실 이번에 예산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양출 재입의 원칙입니다. 시청자분 이렇게 민간 측면은 양입 젠출의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빚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원칙에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는 민간은 양입재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양출, 쓸 것을 먼저 생각해서 걷어들이면 됩니다. 양입재출의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수보다는 세출이 문제되는 얘기입니다. 1절에도 한번 지적해드렸습니다. 자, 성장률이 2잘보다 높으면 빈대서 더 쓰자. 예.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면 뭐냐? 자연스럽게 이 피케트 공식은 이 주류학자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리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수 부분도 지나치게 뭐냐? 포퓰리즘을 짜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국민, 미국의 경제를 위한다는 측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자신의 표심과 관련된 포퓰리즘이지 않느냐 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감면시킨다, 법인세 감면시킨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미국의 부담을 자체적으로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떻게 보전하느냐? 자, 상품 거래선 관세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수탈적 준조세에 해당되는 성과 이렇게 배분, 그리고 비자 수수료 같은 다른 쪽으로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외 이상을 지켜야 될 상원 입장에서는, 자, 미국 경제가 다자 채널, 자유 채널 위에 이렇게 성장이 왔는데 동맹국을 다 줘버리는, 자, 피해를 전부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미국 경제 위상이 좋을까 남을까 하는 측면에 이런 측의 이유를 들어서 주무부서는 하원에 통과한데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꽉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대로 가면은 대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원에서 본다는 건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사실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걸린 궁핍하죠. 이웃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정책이죠.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 하는 법 보면, 자, 관세 부과하면 트럼프 입장대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관세 수입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산업에 대한 수출이, 자, 관세를 해서 제동시키면 미국에서 관련된 산업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게 자구로의 대체 효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보면 오히려 타구로 다변의 효과가 더 커진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미국 경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기 단계에서는 자국으로의 대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궁극적으로 보면, 자, 미국을 피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미국에서 고관세 때려?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로 간다 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대외정책에서 다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도. 그러면 미국 경제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더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쪽입니다. 자본거래에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거래에서도 토빈세라든가 달러 예치제 같은 지금 구상 중인 이런 것을 부과할 때는, 자, 입력 국가에 전가시키는 단기로 나타날 수 있는 버터플레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미국은 타국의 자본이 돼서 주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시청자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리플레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동맹국보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더 혼란을 빠뜨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원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트럼프라든가 제이디 벤슨이 해봐라, 예산 불발해라, 괜찮다 이런 시각인데가 극적으로 상원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안을 두고 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 그 대통령까지 낀 회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각자 상대 당의 이 책임을 전가하고 예산안 아마 안 될 수도 있다, 셧다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상원이 미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오히려 이게 반가울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청자분도 미국에 셧다운 되는데 왜 이렇게 반가울 수 있을까 상대국에서는 그런 쪽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 각도로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협상의 제스처를 취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이 자기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점이지 미국과의 협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점은 아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는데 그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법과 이렇게 국민의 합의에서 의존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은 자꾸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국가 이렇게 행정망, 이거 전산망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해가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는 속에 전직 정부의 책무다, 현 정부의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에서 이러다 보니까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해서 서로가 돌리기식 책임 전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법과 이렇게 국민의 합의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최종적 책임에서는 피하는 각도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학자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안 불발되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이 왜 그런 게 트럼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자 미국이 돈노주의 상징입니다. 몰로주의보다 더 미국의 국익을 이렇게 증시하는 돈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돈노주의는 아시겠습니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돈에 몰로주의의 몰로 합친 돈노주의입니다. 그다음에 극단적인 국수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 이걸 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마가 구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안 처리 불구할까 함께 동맹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반기를 두고 미국 내에서 반트럼프주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가의 Great Again이 Go Away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이니셜의 마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Make American Great Again이 Make American Go Away로 바뀌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체에 의해서 공경제, 퍼블릭 굿스에 의해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무역 질서에서 가트라든가 WTO의 기반으로 해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 질서에서는 IMF라든가 월드뱅크의 양대축으로 해서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사실 세계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미국의 국채 달러에 의해서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미국의 학계에서는 자 예산안 처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저 돈노주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바로 뭐냐 미국 경제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장 혜택을 받았고 군사적 측면에서 나토와 그 다음에 유엔 체제 이 역시도 다자 채널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 세력 확장 정책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토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유엔 체제를 지금 탈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릴 수가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역 질서에서 자유무역 질서, 국제금융 질서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유엔과 유엔 체제 이런 대목에서 미국 경제에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부분을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뭐를 위한 포기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국민을 위한 포기냐, 미국 경제를 위한 포기냐, 자기 자신을 위한 포기냐 후자 쪽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살림살이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학계에서는 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나왔던 모습도 그렇고 비자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국수주의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무주공산 같은 자리에 이 중국이 재빨리 무임승차하는 듯한 움직임도 주목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확연하죠.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 미국이 버리는 다자 채널, 자유무역 체제를 프리라이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통적인 사회 취지가 구축한 상황이다. 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를 지금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집권 1기에 나버러파리 때문에 중국의 강경했던 정치 결과적으로 보면 패권 다툼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예. 당시에 대체로 2040년 중국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040년 넘어갈 것이다 하는데 트럼프 1기 때 대중 전략의 나버러 패러다임이 실패를 해서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가 2027년 내지는 28년으로 이렇게 중국에 추월하겠다 하는 역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집권이기 때 대중을 포함해서 대외 정책의 가장 큰 골격이 관세를 비롯해서 마이런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동맹국 버리고 유엔 체제 버리고 가트 체제 버리고 WTO 체제 버린다면 미국 경제가 뭐에 주탱해서 나갈 것인가? 자국 산업을 육성시켜서 삼성전자를 들어서 육성시키면 GDP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국민경제 상면 등가 법칙에서 자 성과 배분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와서 성장하던 미국의 GDP를 간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경제 삼성은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미국 국민의 웰페어입니다. 그러면 성과 배분을 가져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삼면 등가 법칙의 생산과 분배와 지출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미 국민의 웰페어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미 투자가 우리 돈 되고 일본에 돈 되고 유럽에 돈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90%는 가져가겠다 하는 측면이 국민경제 삼면 등가 법칙상 불균형을 교열시키는 무리한 요구도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미국이 지금 나바로 패러다임이든 마이런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경제평가의 우위를 점해서 마가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실 집권이기에도 마이런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실패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대외 위상을 이렇게 주무부서하는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올해 들어서 한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유럽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강도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권이기 때는 디커플링으로 강경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디리스킹 쪽의 얘기가 조심스럽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잘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사정에서 사실 그 피날레가 될 듯 있는 것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의 예상대로 트럼프와 시진핑과 하면 정상회담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이펙 정상의 주무국이지만 두 가지 핵심 문제. 예를 들어서 사실 미국과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면 사실 또 다른 한국의 패승 문제 이런 쪽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지적하는 시각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될 수 있는 움직임도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제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예산 문제니까 미국 경제 위상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질서든 경제 모습이 좌우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는 하시겠습니다는 역시 국제 파동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크지 않느냐 이 문제는 지적해서 사실 우선 시간을 좀 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본인 자신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 측면에서 산문 개구리의 신드롬에 걸릴 것이다 하는 위상이 재정학자에선 세계 최고의 재정학자가 하버드의 케너스 로프코프 교수입니다. 케너스 로프코프 교수는 컬럼비아의 비커 실험을 토대로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를 결거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국 학자들이 왜 이렇게 환영할까 하는 측면은 예산안,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그립과 국시 정책을 좀 수정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제이디 벤슨이 나오는 것은 예산안 처리 불발해라 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 또한 또 이렇게 사실 학자들이 환영하는 쪽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반론이 지금 사실 패드의 폐지 문제 관련해서 독립성 문제 관련해서 지금 1000명이 넘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또한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학자하는 학자가 1000명 이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를 거울 삼아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나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팽창적으로 짜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 많은데요. 지금 확산되는 재정 파탄, 선진국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걸 대한민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까? 타산지로 삼아야죠.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GDP에 대해서 우리 국가 채무가 선진국의 파동을 일으키는 재정 파동을 일으키는 국가에 비해서 낮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도 똑같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에서는 PKD 공식대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결국 더 써야 된다는 팽창적으로 짠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점에서는 앞서 말씀같이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속도가 선진국의 절반이 되지 않느냐. 근데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일본과 달리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우리는 비이익 추격 통화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GDP에서 국가 채무가 기축 통화액인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이다. 우리 더 써야 된다 하는 시각은 상당히 이름의 재미 투자 관련해서 비기축 통화의 서러움을 절실일으켜서 우리가 무제한 통화 수협, 되지도 않는 무제한 통화 수협까지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 채무 속도는 지금부터 관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선진국도 재정 파탄이 컨solidation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재정 지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 공공 비대 각종 위원회 이런 게 늘려가는 것이 지금 문제 발생시키고 복지비 진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GDP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반 이하다 해서 더 써야 된다 하는 시각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컨solidation,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선진국 국제 파동과 함께 한번 우리도 타산지소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척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